네, 안녕하세요. 국가직 7급 행정학 과목 해설 수업입니다. 같이 봅시다. 바로 문제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1번 정부 실패는 지난 국가직 9급에 나왔는데 같은 주제 또 나왔고, X 비효율성은 뭐지? 정부는 시장에 있는 독점 기업처럼 경쟁자가 없다 보니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공익 같은 공식 목표보다 조직 내부의 비공식 목표가 우선시되는 게 내부 지향성, 내부성이었고, 정부 활동은 비용 부담자는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 편익은 정책 상대방이나 관료, 비용과 편익의 괴리로 인해서 속된 말로 내돈내산이 아니다 보니 비용 낭비가 발생하더라. 비용과 편익의 괴리. 내부적 특성 때문에 최소 비용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X 비효율성. 그래서 시장에 있는 기업은 생산 비용과 내가 돌려받게 될 편익, 가격을 고려해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지만 독점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보니 비용 최소화에 민감하지 않더라. 그로 인해서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걸 정부에 대입하게 되면 X 비효율성이 나오게 되죠. 4번은 뭐지? 정부는 인위적으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 낭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부가 누군가를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를 자신을 위해 유리하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독점적인 지대를 얻게 되고, 그 지대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로비 활동하는 지대 추구행위 벌어진다. 권력 편제와 지대 추구행위 되는 거죠. 답은 쉽게 찾았을 겁니다. 2번으로 내려가서 2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보면 우리가 정부, 민간 부분 그 사이에 준정부 영역에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존재하는데, 시험은 이 준정부 기관만 물어본 거지. 지금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찍어도 여러분들 기억나니? 우리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이 준정부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은 너무 복잡해서 시험에 안 물어볼 거라고 했고, 그 요건을 채우면 이 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되게 된다. 그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뭐라고 했었지? 300, 230. 그래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그리고 동시에 총 수입 200억 이상, 그리고 동시에 자산 규모 30억 이상,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해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셋 중에 하나라도 못 채우면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다음 300, 230을 다 채워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된 상태에서 1년에 200억 이상을 벌고 있는데, 그 200억 이상 총 수입 중에서 자체 수입, 직접 벌어들인 돈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가 안 되면 준정부기관. 그래서 여러분한테 1년에 200억을 벌고 있는데 직접 번 돈이 50%, 절반이 안 된다고? 일단 어느 준정부기관의 통장에 200억 이상 꽂힌다는 거잖아. 근데 그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직접 번 돈이 절반이 안 돼. 그럼 뭐야? 100억 이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준정부기관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장성, 기업성이 강한 업무는 시장에서 돈 받고 물건 팔 수 있는 거잖아. 뭐가 생각나?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벌잖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탑승 요금 벌잖아. 이런 시장성,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자체 수입 비율 높은 공기업이 되는 거고, 제가 준정부 기관 할 때 대표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말했는데, 연구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해서 돈을 벌겠니? 돈을 못 벌지. 뭐가 되는 거야? 시장성, 기업성이 강한 업무는 준정부 기관보다는 공기업적이고, 준정부 기관은 기금 관리나 아니면 좀 더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정부의 지정적 의존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1년에 200억 이상을 버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50% 이상, 100억, 최소 100억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은 누가 관리한다고? 그렇게 정부 돈이 일로 들어가니까 정부의 돈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엄청 어려운 문제고 어찌 보면 좀 쉬운 문제인데 일단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 숫자를 엄청 강조해서 문제를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이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상문제 풀이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가서 예상문제 할 때 보면 한 번도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세행정학책에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비교하고 다시 이들을 정부와 비교하는 표가 있다고 하면서 그 표를 2개, 3개 본 적이 있어. 그 표에 보면 첫 번째 칸에 바로 보면 공기업은 시장성이 강한,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바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3.0 책에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일단 처음 기본 이론할 때는 아직은 요 표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스킵하고 문제풀이 가서 보자. 문제풀이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2가지를 비교하는 표를 주는데 여기 보면 공기업은 기업성이 공공성보다 강할 때 준정부기관은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할 때 활용한다. 요 칸이 지금 답이 된 거지. 요걸 보고 시험 낸 거야. 그래서 다시 보시면 시장성, 기업성이 강할 때는 공기업이고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 틀린 곳이 2곳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틀렸네 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존한다 두 번째니까 지금 1번 지문 틀린 게 2곳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지문이 뭐냐면 2020년에 법이 개정된 게 이번에 5년 만에 시험 나왔는데 준정부기관장은 우리가 대공기 대 주준주기 하면서 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임명 방식에 대해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한다. 여기까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관은 주무기관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요 예외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예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가지고 3번을 찍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1번만 보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답을 캐치를 빨리 하지 못해요. 틀린 게 2곳이나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네라는 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제 내려간 사람은 여기를 찍어서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금 한은 아니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답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놓치면 여기서 좀 걸렸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가 준정부기관이 수행한 업무가 정부가 수행해야 될 업무,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준정부기관장은 그 조직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뀐 걸 물어보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답은 여기서 찾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서 2번을 틀린 사람은 1번에서 빨리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3번 갔다가 1번 찍었다가 다시 3번 답 바꾸고 이렇게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책에 있던 거고 3번 NGO는 이렇게 자발적인 조직 등등등 간다.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서비스형이란 말과 주창형이 있는데 표현을 압축한 표현인데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뭔가 국민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겠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복지를 제공한다. 주어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지.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쪽이 주창형이고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가 여기 서비스 복지 혜택 제공이고 뭐지?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요게 책이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우리 정책학 파트 공부할 때 정책 과정에 공식 참여자, 비공식 참여자가 있다. 그때 시험 맨날 물어보는 건 정당이 비공식 참여자인데 정당을 공식 참여자 해가지고 자꾸 틀리게 물어보니까 정당 조심해라 하는 그 정당 바로 아래 칸에 보면 요 시민단체가 있고 수업 시간에 시민단체 개념은 읽고 넘어갔고 나머지는 7급 학생들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정책 창도형 시민단체가 정책을 창도한다. 여기가 공익 수호한 역할 지금 시험에서 주창형이라고 말을 한 거고 여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와 있네.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 문장 그대로 있었지. 이게 서비스 제공형을 줄여서 그냥 서비스형이라고 이렇게 제공자 빼고 시험에 낸 거네. 그래서 요 5번, 6번 개념을 서로 반대로 적어 놓은 거다. 그래서 3.0 책이 얇지만 있을 게 다 있다 그랬잖아. 그치? 요런 게 다 제가 어디선가 있으니까 놓는 건데 물론 책이 없는 게 이번에 2개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그랬어. 그래서 여기 이제 있던 내용을 요 개념 서로 반대로 적어서 답이 되게 물어본 겁니다.
자,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순환보직은 우리가 직무순환, 잡, 로테이션 돈다. 외부임용이 아닌 거지. 기존 구성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그래서 이거 우리 계급 짤 때 2조에서 A 업무하다가 병주에 B하고 호주에 C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9급 일반행정 합격하고 동작구청 발령받았는데 내 소리 뭐라 그랬지? 수업 시간에 여권 발급 업무 하다가 이번엔 당신 주차 관리해라 하게 되면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게 순환보직. 그러면 여기는 배치 전환, 횡적 배치 전환 한 가지 업무를 오래 파고들지 못하고 1년 반 지나니까 다른 업무하고 2년 지나니까 다른 업무 하다 보니까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진다. 3번에 그런 말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기존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맡는 거고 책에서는 얘를 교육훈련에서 한 번 더 보면서 직장 내 훈련, 직장 내에서 기존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다른 업무로 넘어가는 게 여기 직무순환. 여러 분야 직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짜여진 순서에 따라 돌다 보면 순환보직 뭐지?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게 된다. 이거 그대로 지금 시험에 나와 있는 거다. 그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델파이 뭐 있었어? 그냥 델파이는 완전 익명성 속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통계 처리만 가지고 전문가 합의. 근데 정책 델파이는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개발해서 일단은 델파, 이름에 델파이가 들어가니까 일단 델파이 따라서 질문하고 답하고 통계 처리하고 통계를 활용 안 하다니 활용하는 건데 질문하고 답하고 통계 처리하다가 이 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대립되는 뭔가 갈등이 발생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부각시켜서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 두 가지를 끌어낸 다음에 이걸 공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마지막 가면 얼굴 다 까발리고 공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익명성을 철저히 끝까지 완전히 보장하던 그냥 델파이랑 달리 이건 그냥 델파이지. 정식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 철저히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가면 공개 토론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익명성을 까발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가면 어차피 공개 토론 할 거니까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식견, 이거 우리가 식견 있는 다수의 창조라고 말 썼었지. 그래서 갈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 갈등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보다 다양한 이해관계 식견 가진 자들로 구성되니까 전문성이 아니라 이걸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갈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 왜? 마지막 가면 공개 토론할 건데 거기서 격렬하게 토론하려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구성한다. 옳은 건 3번 되겠고 나머지 틀린 거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적 익명성, 마지막 가면 익명성을 제거한다 그랬으니까 2번 지문에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틀린 말이고 이게 3번 지문이지. 전문성의 흥미 식견, 식견 다수의 창도. 그리고 이게 지금 2번 지문에 틀린 이유, 3번이 맞는 이유, 1번이 틀린 이유, 통계 처리하는 거니까 4번이 틀린 이유, 갈등을 구성하니까 다 책에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쉬운 문제고 바로 넘어가서 6번. 행태주의는 우리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론 법칙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치와 사실의 분리, 논리 실증주의, 과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실 결정의 연구를 집중하다 보니 가치 판단적인 문제는 연구에서 배제되게 되면서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가 소홀해지게 된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의 분리,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를 강조하다 보니 급박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문의 실전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 콤 맞힌 뒷부분이 틀린 거다. 이 뒷부분은 행태주의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못하자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했었던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 등으로 가게 되면 이런 행정의 적실성, 실존성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 책에서 후기 행태주의에 갔을 때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기 나와 있네. 연구 결과가 사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 적실성 있는 연구를 해야 됨을 강조하는 건 그냥 행태주의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 이것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그지? 장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7번 역량평가. 과거의 성과 태도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두 가지 강조한 게 지금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하냐 마냐 역량평가 시험치로 3급 올라온 공무원은 과거에 일을 못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 들어가서 실장, 국장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근무 실적을 보는 거 아니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업무를 위한 역량을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똑같이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업무를 담당할 능력을 보는 거니까 여기 과거 성과 평가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답이 되네. 4번에 있는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지엽적으로
집착할 필요 없고 토론이나 서류함 기법 등을 활용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8번 수기민주주의는 책에서 두 파트에서 봤어. 언제 봤냐면 799 학생 공통적으로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NPM 개혁 한계점, 그래서 포스트 NPM에서 신공공관리 개혁이 가져왔던 스티어링, 로잉, 분리로 인한 분절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홀 거버먼트 탈신공공관리, 주권자인 시민을 신공관리론이 돈 내고 물건 사는 고객 구매자로 바라본 것에 대한 반발로서 신공공 서비스론, 경제적인 효율성, 생산성만 추구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공공가치를 강조하면서 공공가치론, 공공가치 관리론. 그때 여기 수기민주주의라는 말 나왔을 때 제가 짧게 수기민주주의는 뭘 말하는 거다?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게 된다 얘기했었지. 왜 직접 민주주의야? 여기 숙자가 심사숙고할 때 숙자야. 깊이 고민한다. 의자가 토의한다. 그럼 누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누가 토의하지? 시민이 직접. 여기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갈등 관리할 때 7급 학생들은 이거 읽어봐라 라고 말했었던 수기적 갈등 해결에서 방금 얘기했잖아. 수기가 깊이 생각해서 충분히 토의한다, 의논한다. 그러면 수기민주주의는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토론을 한다는 거야, 토의한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고민하고 누가 토의한다고? 시민이 직접. 그래서 수기민주주의 나오면 일단 뭐 한다고? 제가 칠판에 적었었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도 수기민주주의 설명을 하면서 이 말이 나오면 뭐라고?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수기 또는 심의민주주의 다 같은 말. 그리고 이제 담론 이론도 여기 포함되면서 담론 이론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누가 이야기 누가 토론해? 시민이 직접. 그래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기민주주의 나오면 직접 민주주의 생각하면 된다 말했는데 이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 여기 봐봐봐. 대의제 민주주의는 뭐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시민은 각자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바쁘니까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잖아. 다 맞췄겠네. 문제는 쉬운 거다. 그죠? 수기민주주의 하는 순간 내가 뭐라고? 여기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쓰고 시작하라 그랬지? 대의민주주의는 뭔데? 간접민주주의니까 이걸 강화한단 말은 틀린 거죠. 읽을 필요가 없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다. 이것만 알아도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랑 대비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강화한다고? 틀렸네. 답 1번 하면 되겠습니다. 엄청 막 어렵게 이론적으로 막 깊이 고민하는 풀 게 아니야.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왔는데 보면 키워드가 수기 직접민주주의, 대민주주의 간접 딱 끝. 뭐 여기도 뭐 영향평가, 근데 과거 성과 땡. 바로 키워드가 딱딱딱 걸리는 거잖아. 그지? 여기도 실천적 적실성은 후경태주의인데 바로 키워드가 탁탁탁 걸리니까 다 읽어보면 봤던 거니까 지금 막 엄청 어렵게 고민하면서 올 게 별로 없었어. 아까 2번 문제 하나인데 2번도 1번에서 바로 공기업이 기업성, 준정무기하는 공공성 체크 딱 하면 1번 끝나버리는 거니까 키워드에서 바로바로 걸린 거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시간 걸릴 것도 없는 거야. 답도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엄청 막 어렵게 갈 필요 없지. 그냥 기술적으로 탁탁탁 단어에서 끝나버린 거지. 여기 읽어보시면 다 뭐 하는 거야? 시민이 직접 뭔가 참여해서 토의한다, 논의한다 이런 말 다 하고 있을 거다. 읽어보면 토론한다, 토의한다, 시민 직접 이런 말 하고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 에도크라시는 우리 뭐 했었지? 에도크라시 개념이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 분화 공부하면서 에도크라시랑 민츠버그 모형 때문에 뭐라고? 전문가가 나오면 전문가 잘할만 시켜라. 여기 공무원 학원에서 국어 수업, 영어 수업, 행정법, 행정학 수업 하는데 나보고 행정학 전문가니까 선생님 수업하시오 하게 되면 나한테는 행정학 수업만 시켜야지 행정법, 국어, 영어, 국사 수업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행정학 수업만. 전문가가 할 일은 수평적인 분화가 높아서 잘게 쪼개져서 잘하는 분야만. 그때 내가 수업할 때 팀장님이 와서 결제 받고 수업해라, 과장님이 수업 내용 결제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결정도 하는 거니까 수익 분화는 낮게.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할 때는 수평 분화는 높게, 수익 분화는 낮게. 근데 수평 수익 분화가 모두 높은 배복 관료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복잡성, 수익 분화가 낮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이다.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의 규칙, 절차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 낮은 공식성을 특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권한 위임되는 낮은 집권성이니까 낮은 복공집에서 유기적 구조 말했었죠. 그건데 지문들이 지금 그래서
낮은 공식성에서 형식주의, 공식성을 매이지 않는다. 낮은 공식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규칙을 최소화한다. 낮은 공식성. 전문가가 잘할 일만 시켜라. 수평적 분화가 높고 그 전문가에게 의사결정 권한 위임해라. 그럼 계층구조 수직 분화는 낮은 상태니까 답 2번이네. 높고 낮고가 서로 반대로 적혀져 있네.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이다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개념 그대로 한 번 더 4번 지문에 들어가 있네. 되겠습니다. 답 2번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교촌치킨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촌치킨 회장이다.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셰프를 초빙했다. 그럼 셰프한테 요리 개발시켜야지 셰프한테 서빙해라, 배달해라, 마케팅해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셰프가 요리 개발할 때 셰프가 결정하는 거지 중요한 의자가 뭐 설탕을 넣어라 마라, 케찹을 넣어라 마라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여기 전문가가 잘할 일만 수평적 분화는 높고 전문가에게 권한을 수직 분화는 낮고 되는 거니까 답 2번이죠. 쉬운데? 지금 쉬운데 9번까지다. 10번 가볼까? 정책 결정 모형과 특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해서 보기를 봤더니 여기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일 중에서 최종 모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건가 보네. 각 대안으로부터 모든 비용 편익, 우리 비용 편익 분석하는데 모든 대안의 모든 비용 편익 퍼펙트하게 검토해서 베스트 결정하는 합리 모형.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 세부 결정을 구분하는 게 혼합 모형이었지. 정책 결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한적 합리성 하에 하는 순간 만족 모형이나 아니면 점증 모형, 주로 만족 모형에서 나오게 되지. 우리 합리 모형에서 정책 결정자가 완벽한 눈에 완전 합리성 하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퍼펙트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뭘 말하는지 문제를 완벽히 구조화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목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상황도 하나밖에 없잖아. 목표를 딱 고정시켜 놓고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찾아서 어떤 수단이 목표에 도움인지 분석하면서 이제 최적 대안 찾아 나가는 결정을 할 때 그 목표를 딱 고정하고 들어가는 게 뭐야? 추구하는 가치, 목적이 중요에 따라 분리되고 서열화된다. 그래서 추구하는 목표를 서열화해서 그 중에 1순위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딱 고정시켜 놓고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의미에서 합리 모형의 특징이 되게 되고 답은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설마 1번, 4번 찍은 사람은 없겠지. 최종 모형 뭐가 나와야 돼? 최초, 초합리성. 메타 정책 결정 단계 초합리성 나와야 되는데 보기 지문 그러면 하나도 없으니까 최종 모형이 두 개 걸칠 수가 없는 거지. 회사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 갈등의 준해결, 국제적 합리성, 표준 결정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 이제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디귿 번역이 들어가서 헷갈린다 치더라도 지금 니은번 혼합 모형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찍어도 답은 2번 찍는 건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자, 내려가서 11번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하는 순간 뭐지? 보물병. 칠판에 설명 다 했었지. 이거 설명 다 했고 이게 원래는 국가직 7급에 나온 다음에 경찰 간부나 경정 승진 등에서 응용의 문제를 묻다가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24년도에 지방직 9급에 나오면서 제가 9급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 이론의 설명을 다 했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생산요소로서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중 인적 자본이 중요한 노동력의 투입이 중요한 노동집약 서비스업이어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기술 발달이 노동자 역할을 당장 대체하지 못하니까 뭐가 된다고 인건비는 계속 높게 나온다. 비효율이 발생한다. 보물병 얘기했었고 그레시안 법칙도 우리가 얘는 보물병 할 때 안 하고 다른 파트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공한 그 프린트에 보기 지문이 나와서 환류평가 가지고 악화, 나쁜 재화가 양화, 좋은 재화를 밀어낸다 말하면서 내가 해외 직구로 운동화 2개 샀는데 하나는 내 발에 맞고 하나는 발에 안 맞으면 좋은 건 내가 소장하고 안 좋은 건 당근마켓 중고나라 간다면서 시장에는 무가치한 상품들이 더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 했었고 경비 팽창의 법칙 전유효과다. 칠판에 그려가며 설명했던 거죠. 그죠? 1번입니다. 11번까지는 틀릴 게 없다. 계속 가보자. 12번 위원회인데 위원회 할 때 특징으로서 시차적 임기제 하면서 계속성, 다양한 사람 참여, 신중 공정한 결정인데 대신 뭐다? 우리가 칠판에 제가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요거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론 수업 때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이 쥐고 있다. 홀로 임명되었다. 독임형 또는 단독형. 장점은 혼자 결정 끝, 신속한 결정. 잘못되면 혼자 책임지고 물러남, 책임수의 명확화. 대신 이 혼자 결정하면 뭐야? 독선적 결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합의조직위원회는 반대로 대등한 다수가 합의한 결정을 한다. 그럼 장점은 신중, 공정한 결정인데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다 보니 단점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책임 확보에 어려움이 벌어진다. 그럼 요 의사결정 지연 책임 불명확은 위원회 합의제 단점이 되는 거 있지. 그대로 여기서 책임성을 높인단 말은 틀린 말이 된다. 책임 확보에 어려움이 단점이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 맞네. 의사결정이 지연된단 말 지금 같이 있었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여기 있던 내용 단점이었는데 단점에 해당하는 거 하나는 맞게 적어놓고 하나는 반대로 장점으로 적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 돼버렸죠. 이렇게 이 문제도 해결. 다음 문제. 공공선택이론. 이 오스롬이네. 엘라인 오스롬은 언제 봤었지? 공유제 비교할 때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 뭐야? 공유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 공동체 규범에 의한 뒷받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발전을 통해서. 근데 관료가 예산극대화 추구하는 거 뭐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봤었죠. 틀린 내용이 되겠다. 여기는 정치 행정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 그래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아이디어로 정치 행정 현상을 설명하게 되고 이때 경제학에 접근하는 순간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인간,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적 인간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의 대상은 그 개인이 극대화 추구하는 개인들,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주의. 전통적인 정부는 뭐다? 윌슨 배부 방식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빈센트 오스롬, 남편 오스롬이 뭘 말했지? 시장 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니까 정부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시장 원리를 통해서 전통적 정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맞는 말. 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25개 문제를 푸니까 구급용 수능 문제 푸는 것보다 좀 길 수 있는데 절반이 지나왔는데 틀릴 게 없다 아직까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보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요것도 인사행정 수업 시간 요거 했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한테 그냥 인적 자원 관리는 뭐 생각하라 그랬지? 호손 실험 이후 등장했던 인간관계론. 우리 인간관계론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고 구성원은 저소사회학,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서 인간에 대한 통제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의 불만 해결, 만족, 지금 당장의 동기부여에 위한 심적 측면. 하지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BSC 생각하라 그랬었고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그 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될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성과지표를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이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인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학습 성장 관점에서 인적 역량 제고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조직의 전략을 통해서 비전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인적 자원 관리. 여기 인적 역량 제고니까 구성원들의 분권화, 인적 역량 육성, 인적 자원의 육성을 통해서 조직 전략, 여기 조직 전략 수립에 인적 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 포함되게 된다. 여러 인적 자원 관리의 통합, 전체 최적화, 장기적 관점 등을 얘기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그냥 인적 자원 관리 첫 번째 간역한 이게 그대로 지금 문제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니까 뭘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BSC 생각하면서 그래서 조직의 전략 성과랑 인적 자원 관리의 연계, 성과 중심적인 관리, 장기적 관점, 육성, 인적 자원의 육성, 이제 그냥 재고 추구하게 되네. 근데 뭐라고? 불만 해결, 만족, 동기부여, 주어진 일 플러스 알파 1 더하는 시민행동하기 위한 심적 측면. 이 첫 번째 칸에 있던 여기네 그냥 여기 심적 측면, 만족, 동기부여, 시민행동. 이게 그냥 4번 지문이네. 그냥 인적 자원 관리네. 비교해서 풀면 되겠다. 그죠? 매번 풀어봤던 문제잖아. 15번 가서 자 수업 시간에 조세 지출과 조세실 예산은 다른 제도인데 예전 기출 문제를 보면 주어를 잘 안 적어놓고 막 짬뽕을 써가지고 애매하게 문제 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 주어를 딱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당신 넥스트 공무원 학원 너네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컨텐츠 제공하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라고 제시했는데 진짜로 강의 제공 잘했대. 그래서 너네 정상적 세금 내면 1억인데 1억 세금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세금 안 받을게 하게 되면 정부는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마치 정부에게 1억 원 혜택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렇게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고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걸 조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혜택을 준다. 조세를 통해서 마치 돈을 준 효과를 유발시킨다. 조세 지출을 불렀었고, 이런 조세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적자보지 않는데, 조세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 수입은 감소하게 되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서 지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세 지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 조세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세 지출 예산이란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조세 지출 내역에 대해서 통제하겠다. 그럼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 혜택 그 자체고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혜택을 얼만큼 줬더니 정상적 세금 거두면 얼마인데 조세 지출로 얼마를 덜 걷어서 실제 들어온 금액이 얼마다. 그걸 정리한 보고서가 조세 지출 예산되게 된다. 그래서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 그 자체고 그걸 통제하는 게 조세 지출 예산이니까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얘기했었고, 그럼 이번에 비과세, 조세 감면, 공제 등 다 해당하게 되고 실제로 국고에도 나간 적 없지만 지출과 현역화를. 그래서 우리가 조세 지출은 형식은 당신 법인세 10% 낼 거 0% 해줄게 라고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준 효과를 유발시켜서 지출인데 국가의 금고에서는 10원 한 푼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불렀었지? 지출의 효과만 유발시키니까 간접 지출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죠? 실제로는 간접 지출, 주효과를. 그래서 감추어진, 숨겨진 보조금 부르기도 한다. 이때 그런 조세 지출을 할 때는 항목별 평가 국회심의 의결을 받는다. 이 말은 이번에 그러면 법인세에 대해서 정상적 세금 거두면 10%인데 어떤 경우에 0%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 세금 거두면 1억인데 빵원 할게요. 이걸 매해 한 해 국회 심의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책에서 조세 지출 혜택을 주는 조세 지출은 국세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게 조세상의 특례, 조세 지출을 함부로 하게 되면 정부 수입 감소로 지정 적자가 발생하니까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를 함부로 못 주게 제한하는 법. 이 법에서 허락하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세특례 제한법 법을 만들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세상의 혜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다라고 한번 법에 적으면 끝난 거지. 그에 따라서 이제 2025년도에 혜택 얼만데 24년도에 얼만데 이걸 한 해 국회 심의 받는 건 아니라는 거다. 1번이 틀린 말이 되게 되겠습니다. 16번 어려운 거 나왔다. 이제 셀지베리 하면 우리 뭐 생각나? 셀지베리는 수업 시간에 셀 자재 분규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정책 유형할 때 규제, 분배, 재분배, 자율 규제. 셀지베리 특징은 자율 규제 들어간 게 제일 특징이다. 한편 윌슨이 규제 정치할 때 규제로 인해서 규제를 통해서 규제 당하는 비용 부담자가 소수냐 다수냐, 그로 인한 변익 수혜자가 소수냐 다수냐로 구분했었는데 비용은 다수에게, 다수의 비용 부담 희생으로, 편익은 소수에게, 다수의 비용 부담 희생으로 소수가 고객처럼 대접받는 고객 정치. 그래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하게 되면 한 포기에 500원 하던 배추를 최저가격 1,500원 하는 순간 김장 담그는 모든 가정에서 추가적인 요금 1,000원에 비용 부담자 다수. 하지만 그로 인해 혜택받는 소수는 배추농가. 그래서 다수의 비용 부담자는 관심이 적고 소수의 편익 수혜자 관심이 높은 상태 고객 정치. 그럼 일단 니은번은 디귿이 D니까 2, 4번 중에 찍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셀지벨인데 요구 패턴, 결정 패턴 이거 모르겠다. 요게 옛날에 이제 보기 시험 한번 나온 다음에 잘 언급을 안 하던 건데 들어갔는데, 자 모르겠다. 그럼 찍자. 어떻게 할래? 셀지벨이니까 자율규제 찍어야지. 우리 R 상추 분규, 로구 재분규, 리플 경규 보규, 셀 자재 분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작년에 국가직 구급 시험에 뭐 나왔지? 알몬드 파웰 애기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은. 알몬드 파웰 특이한 게 뭐야? 우리 분배 규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다 들어가 있고 특이한 건 R상추니까 상징 추출 중에 답이 있을 거고 답은 상징 정책이었었고 리플리 프랭클린은 9까지 9급 7급 다 뭐만 물어봐. 경쟁 규제 보규제. 리플리 프랭클린은 정책 유형을 5개로 구분했는데 나머지 3개는 본 적도 없지. 왜 맨날 경쟁 규제 보규제만 물어보니까 리플 경규 보규. 그러면 셀즈베리는 뭐가 특이한 건데 자재 분규 얘만 특이한 거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아이씨 모르겠는데 찍어야 되면 그래도 2번 찍었을 것 같아. 왜? 셀즈베리는 자율 규제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건 특이한 게 없잖아. 셀즈베리 주장 중에서 재분배 분배 규제는 로이 분배에서 나왔던 로이 유행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셀즈베리 특이한 건 자율 규제밖에 없으니까 투자자가 셀즈베리를 굳이 물어봤다면 그건 셀즈베리의 자율 규제 물어보는 거니까 찍어도 그러니까 물론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억이 안 나서 찍어야 되면 몰라서 찍어야 되면 찍어도 2번을 찍어야지. 일단 윌슨은 D가 된 거잖아. 여기 둘 중에 찍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모든 분류 다 있고 알몬드 파이브고 다 있는 그 재분배를 굳이 셀즈베리 통해 물어볼 이유는 없을 거예요. 투자자가 굳이 셀즈베리를 물어봐야 되겠다 한 거는 셀즈베리의 특이한 이 자율규제 때문이니까 이번 찍어야 되겠죠. 자율규제가 뭐지? 변호사회 같은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규제하는 것. 그래서 윌슨은 뭐 쉽게 본 거고 셀즈베리는 해설지에 표현놨는데 자율규제가 어떻게 돼?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그런데 그럼 정부가 특정 집단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소수, 정부. 근데 건축사회야 너네가 전문가 집단이니까 너네가 스스로 규제해라. 변호사협회야 너네가 전문가니까 너네가 스스로 규제해라. 인터넷 관리하시는 분들 인터넷 악플 등에 대해 스스로 규제 좀 해봐라. 이게 결정자들은 각 협회 되는 거니까 다수. 그래서 정책 도입에 있어서 요구 패턴은 정부가 규제 도입을 요구한다. 근데 결정자는 어떻게 된다? 각각각이 뭐가 된다? 협회들이 스스로 규제하게 되는 거니까 결정자는 다수. 이걸 다수를 우리가 분산, 소수를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다시 기억본 보시면 요구 패턴, 규제에 대한 요구 패턴은 소수 통합적. 결정자는 각 협회들, 자율규제자, 각 자치단체들 생각하게 되면 각 기관들 결정은 분산, 다수에게 분산돼 있다. 다수 되겠는 거죠. 답 이제 2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 난이도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요거를 셀즈베리 부분을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나라면 윌슨의 규정치는 워낙 우리 시험 많이 나오니까 바로 작년에 지방직 실급 나왔으니까 풀어본 걸로 D 잡고 셀즈베리는 셀 자재 분규니까 굳이 다른 걸 찍을 이유가 없지. 셀즈베리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 특이한 게 자율규제니까 A를 찍었어야 된다. 야바이꾼 같나? 찍었어야 되는 거. 찍어도 셀즈베리 찍었어야 되는 거지. 출제자가 그거 아니면 셀즈베리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계속 가보자. 요거 강조했는데 우리 문제 풀어봤다. 그자?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요즘에 작년부터 시험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사적기 경영자 알았을 때 2주 14일 이내였지. 우리 국가공무원법의 정규중립 의무, 공직윤리법의 선물신고, 주식 매각 신탁, 우리 이걸 주식에 백지신탁 의무 해가지고 배웠었고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 잘 물어본다 강조했던 거니까 다 많이 본 거야. 여기는 책에서 여기 14일 이내 강조했던 부분이죠. 문제 풀어본 겁니다. 14일 숫자 강조했었다. 다음 18번, 요건 이제 또 특이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러린의 정책 결정적 집행적 관계인데 우리 그 나카무라 스모로드 할 때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에서 고지협재관 결정자 집행자 관계 요 5개 모형 보는 거 요게 괄호 2번이고 괄호 1번에 적혀져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한 교수님의 정치학 책에 있는 내용인데 1번까지 하면 공부 범위가 늘어나니까 요거는 소개 안 했던 건데 여기 소개 책에 나와버렸네. 그래서 어느 정책학 교수님 책에 정책학만 900페이지 넘어가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여기 이제 야 모든 수험생이 다 100점 줄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이게 뭐 점수가 다 100점 나면 곤란하지 해서 이제 이게 틀리게 물어보는 문제 된 것 같아. 그래서 해설지에 넣었는데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서 나카무라 스모로드는 고지협재관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결정자 집행자 사이 권력 관계 봤었고 이거는 이제 결정자 집행자가 협의하면서 정책 집행 성공시키면 상호적용. 집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집행할 때 적응적 흡수.
아예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 없다, 부집행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세 가지 말고 이제 4번이 답이 되는데 좀 지엽적인 문제. 이게 틀리라고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줄 수 없으니까.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었지? 과대표회의 같은 것. 그래서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실제 집행은 협의회 가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하게 된다. 그때 관련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서 규약에다 어떻게 비용부담할지 등을 이렇게 되는데 사무와 관계된 중앙정기관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협의회 구성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방정 공부할 때 보면 광역단체인 시도 레벨에서 지금 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시도가 중앙과 상관없이 광역단체끼리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는 지방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 너네 이거 좀 해라. 시군구가 안 하고 있을 때는 동일시도, 그럼 서울시 안에 있는 동작구, 관악구가 뭐 협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서울시장이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시도 간에 뭔가 문제 벌어지면 행안부 장관이 관리하듯이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 구성 4번 지금 이게 답이 된 거지. 지금 보면 둘 이상 단체 사무 처리를 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한다. 여기 지금 1번 지문 아닌가? 둘 이상 단체 처리한다. 1번 지문이고 그 다음 협의회 구성할 때 규약을 정한다. 그 규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2번 지문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답이 된 지문 보면 중앙행정기관장 했는데 아니고 여기 지금 공익상 필요할 때 구성하게 권고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시도 레벨에서 뭘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데 왜 안 하고 있냐 빨리 해라 라고 권고를 하게 되는데 권고 주체가 시군구가 안 하면 시도가 안 하면 행안부 장관이 들어가는 거지. 똑같이 행정협의를 만들었는데 막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시군구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시도에서 조정을 해주게 되고 시도가 협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위에 올라가서 행안부 장관이 조정하게 되니까 요 구조나 지금 동의를 한 거지. 그래서 4번 지문은 지금 시도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행안부 장관이, 시도 간의 갈등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는 시도가 해야 되는 건데 뜬금없이 중앙정기관장 나오니까 틀린 말이 되게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요렇게 책 읽어본 사람은 책에 다 있는 거고 이런 구조를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봤던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좀 생소한 사람은 틀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4번이 답이 되게 물어본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보기 지문 3에 들어가 있다. 계속해서 이제 20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아. 그래서 이게 데이터 3법인데 이런 시험을 이렇게 내면 그냥 시사 상식인데 출제자는 쉽게 낸다고 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험생은 어렵지, 그죠? 그래서 선생님 24년도에 공무원 시험 시작했는데 20년도에 법 개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데이터 3법인데 이제 데이터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빅데이터 공부할 때 뭐 있었냐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 결정이 아닌 데이터 학습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학적 객관적 의사결정. 단점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할 때 보호에 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 보호가 데이터 3법이고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답은 3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외울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데이터 3법이란 무슨 법 이게 뭐지 두 문자 나서 이 바보 같은 짓이고 빅데이터 공부할 때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과학적 객관적 의사결정. 그 과정에서 단점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뭘 예를 들었었냐면 해운대구청 기억납니까?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막무가내로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SNS에 올라있는 해운대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해봤더니 3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중복 무가치 제끼고 10,000건, 1만 건의 데이터 분석했더니 내국인보다 외국인 관심 많더라. 이제 외국인 관심은 뭔데?
한국에 왔을 때 해운대에서 원하는 숙박 형태 어떻게 돼 있고 원하는 숙박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 해운대 수욕장 하루 놀았다 다음 어디 가야 되는데 연계 관광지는 되게 되니까 그 내용 정리해가지고 중국어랑 일본어로 된 내용을 SNS에 막 퍼뜨렸더니 이전년도에 비해서 해외 관광객 수입 혹은 지출이 증가하게 되더라 되는 거죠. 그때 막무가내로 그냥 해운대 수욕장 놀러오세요 할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이 더 많이 찾더라. 그들의 니즈가 뭔데 해서 의사결정이 과학적 해서 의사결정. 그때 여러분이 해운대 가가지고 샵 해운대에서 샵 밤새 샵 술 먹고 샵 나 샵 개데스음 했던 그 술 취해서 올려 막 그 사진들이 다 많은 거야. 정보기관의 데이터 수입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프라이버시 침해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사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이 말도 기억나지?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러면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긍정적인 부분 말고 부정적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호, 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그 정보 보호를 강조한 세 가지 법이 데이터 3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는 거죠. 그러면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3개 들어가 있고 여기 데이터를 잘 쓰기 위한 이용에 관한 법이 되는 거니까 답은 찍어도 3번을 찍어야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야. 내가 데이터 3법보다 외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법 3개는 보호를 말하고 있고 법 하나만 잘 써먹어라 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찍어도 3번을 찍어야 되는 거다. 다 보호를 가리키는 게 3개인데 혼자서 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찍어도 얘를 찍어야 되는 거죠. 얘는 1개, 얘는 3개니까 답을 하나 찍어야 되니까 얘를 찍어야 되는 거지 뭐. 너무 오늘 찍는 얘기만 하고 있나?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7급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왔을 때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에이 느낌 온다 이거 아니고 뭔가 찍는 것도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때 이렇게 좀 마인드로 찍어야 되는 거지. 21번입니다. 요거는 15년도로 내 기억하는데 지방지구급이 한번 나왔던 거여가지고 한동안 내 모의고사 내다가 이제 10년 지나갔는데 안 나오니까 요즘 잘 안 물어봤는데 우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 하나 더 나가면 규제영향평가 무슨 영향평가 할 때 영향평가가 정책 분류할 때 영향평가가 집행종료율평가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평가들은 다 뭐지? 사실상 정책 분석, 정책 결정 전에 하는 정책 분석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정책평가 공부할 때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집행하면서도 평가 들어가는 거고 정책 결정 전에 하는 정책 분석은 우리가 배우는 정책평가 아니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나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봐. 규제형 평가는 이미 존재하는 규제에 하는 거야? 아니면 규제가 없던 게 생겨날 때 하는 거야? 없던 게 생겨날 때. 그래서 규제가 없던 게 처음 신설되거나 아니면 있던 규제는 더 강화될 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그 새로운 부분 때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비교해서 편익이 더 클 때 규제 도입을 인정하게 된다. 편익이 더 클 때 규제 도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규제를 도입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도입하기 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정책 결정 전에 한다. 결정 전에. 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와 이게 사우론의 탑처럼 엄청 높으니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백화점 및 이용자가 몇 명이야. 요거 내가 요때 설명 뭐라고 했었냐면 예전에 이제 수업 때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했던 게 여러분 보통 웬만한 백화점은 있잖아.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이마트에 가가지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면은 1시간 동안 무료 주차 이런 거 있지, 그치? 근데 잠실 롯데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잠실 롯데에 보면 롯데백화점 위에 막 각종 편의시설들 그리고 롯데월드 다 붙어 있잖아. 여기는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얼마 이상 사면 1시간 이런 거 없어. 물건을 100만 원, 1000만 원 사도 주차요금 다 내야 돼. 왜? 이 건축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한 그 일대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어. 해봤더니 이렇게 큰 시설이 지어져서 하루 1일 예상 이용자 수와 그들이 자가용을 몰고 접근했을 때 평균 통행량 확인해봤더니 여기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주차장 통해서 이 차가 빠져나오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뭐가 되는 거야. 교통정책 답이 안 나와. 원래 이 지역이 잠실대교에서 보면 롯데월드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성남 가는 길이고 여기서 이제 롯데월드 바로 위에 여기 한강이잖아. 바로 위에 올라가면 이제 강북으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올림픽 도로 타고 강변북로 타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여기 차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데 강변북로 타고 오다가 여기 차 내려가지고 이제 성남 간다거나 위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여기에 이렇게 큰 대형 쇼핑몰,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교통정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냐 마냐 할 때 허가하는 조건이 뭐냐면 주차 요금 면제하지 않기로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 건물로 인한 그 지역 사회에 미칠 교통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교통영향 평가는 허가하기 전에 한 거잖아. 사전에. 허가 전에, 정책 결정 전에 하게 된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해서 괜찮겠는데 허가, 문제되는데 허가 거부, 아니면 조건 붙이고 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 예를 교통영향 평가 설명하면서 했었거든. 10년 전에는. 그때는 시험제 나왔을 때 15년도 아마 시험 나왔을 거야. 15년 지방직 9급에서 나왔던 지문이야. 얘들이 그때는 정책 평가라고 해가지고 틀렸다. 정책 분석이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때 이 교통영향 평가 설명할 때 요 잠실 롯데타워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시험에 이제 2025년 한 10년 동안 안 나오니까 언급을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 아쉽다. 행정학 시간을 더 뺄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설명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음 국가재정운영계획,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지. 시험 나온다. 근데 제일 강조한 지문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우리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 국회 제출해가지고 국회가 이 계획을 결정한다, 심의 의결한다 말하면 틀린 거 있지, 그지? 이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건데 결정된 걸 국회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강조했었던 건데 그건 안 물어봤고, 그래서 어쨌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매년 제출하는 거 맞고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안수장이 지출 수반하는 계획 수립할 때는 국가예산관리 누가 하는 거야?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다. 협의하겠지, 맞지? 4번, 이게 이제 법에서 이게 제일 지엽적인 조문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나오는 거니까 이거 뺐던 건데, 국가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랑 협의하냐면, 내가 서울시장인데 지하철을 도입한다. 대형 교통시설 도입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건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내가 그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국토교통부 장관님, 서울시에 대규모 교통시설, 지하철을 추가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국가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하면 이제 중앙행정장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있으니 기획실무 장관이랑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자체장은 그 지자체가 진행하려고 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거고, 그 기관장이 이제 기재부 장관이랑 협의를 한다.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기 지문 1, 2, 3번이 맞고 지금 4번이 좀 지엽적인 내용이 틀렸는데,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니? 여기 회계연도 개시 120년까지 제출한다. 이게 1번 지문에 해당한다, 그치? 그 책이소리 2번 지문에 해당하는 게 요 내용이다.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구나.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3번 지문이 이거네. 그래서 어느 중앙서장이 지출 필요로 할 때는 기재부장관이랑 상의를 한다. 이제 찍으면 4번, 이렇게 없는 지문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특별지방정기관은 중앙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한 부서.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각 지자체에 위임하기 힘드니까 중앙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는 거죠. 이것보다는 자치사무가 아니고 이 사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2번 틀렸다. 보다는 앞뒤 부분이 잘못됐네. 제가 여기서 전문성, 특수성, 지자체에게 위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행한다. 이 부분이 지금 답이 되게 물어봤네요. 내려가서 파킨슨 법칙이었고, 파킨슨은 딱 두 가지, 부하 배정, 업무 배정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조직은 본질적 업무 모호하게 팽창한다. 지금 박스 안에서 틀린 말은 없어. 틀린 말은 없고 파킨슨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 그래서 파킨슨 법칙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 그게 아니라 해당하는 것만.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인데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그 업무 배정 법칙으로 파생적 업무가 증가한다. 맞는 거고. 금전적 효용보다는 직무에 관련 이거 뭐야?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그래서 니스카넨이 예산 극대화를 지적하니까 던리비는 고위 관료는 금전적 효용보다는 뭐야? 당장 해야 될 워크, 일로부터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위 관료가 선호하는 참모 기능은 남기고 실한 개선 기능은 밀어내는 방식으로 관청 형성, 사무실을 깎아낸다. 뷰로 쉐이핑, 사무실을 깎아낸다. 관청 형성을 먼저 한다. 니은번은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디귿번은 뭔데? 관료는 자신이 감당하기에 무능한 수준까지 승진, 피터의 원리 되는 거죠. 외부 관리자 할 때. 야 철수야, 이 눈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가겠다. 같이 일할 동료를 좀 붙여줄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싫어요. 부하 직원 뽑아주세요. 부하 배정 법칙. 그 부하 직원이 조직 잘 적응하는가? 단순히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비본질적 업무 배정 법칙 두 가지가 작용하면서 조직은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조직이 팽창하게 된다. 그래서 기획 리일번이 파킨슨 법칙이고 니은 디귿은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되는 거다. 문제를 다시 보시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것만 찾아라. 그러면 파킨슨 법칙 해당하는 건 기획 리을이고 니은 디귿은 아예 딴 사람 주장이 되는 거니까 어쩌면 찾기 쉬운 거죠. 그죠? 옳냐 그랬냐가 아니라 다 옳은 문장이라 치고 누가 한 말인데만 생각하면 되니까. 마지막 문제 15는 5급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7급이나 9급 붙으면 6개월에 15기간 갖는다 얘기했었고 5급 이상이 아니고 5급이 1년 4급 이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15 없다. 그 다음 본급에 지급되지 않아 지급된다 일단 보기로 하고 우리가 15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옛날에는 15 시험 나오면 맨날 뭘 물어봤다고 15년 동안에는 아직 정식으로 신보장 받지 못한다. 옳은 거 찾는 거네. 그래서 자질 부족 판단되면 면직시키거나 인사권자에게 이제 잘라달라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네. 요즘에는 신보장 되지 않는다 보다 뭘 많이 물어보지. 15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휴직, 징계 등의 경우에 있었고 직위해제, 휴직이나 직위해제, 징계 등의 경우에 그다음 또 뭐가 있었지. 15 자체를 면제할 수 있다. 한번 15 공무원 한번 9급 공무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15기간 지나서 일을 하다가 9급 들어와서 8급 찍고 7급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다 다시 9급이나 7급 들어오게 되면 일해봤으니까 15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그만둘 때 담당했던 계급 이하로 들어올 때는 다시 15 하지 않는다. 그래서 15기간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15 면제에 대해서 요즘은 좀 강조한다 얘기했었는데 다시 저기서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부분을 답답하게 물어봐 버렸다. 이게 휴직, 뭐 직위 해제 말 나온 김에 징계 중 정직이나 감봉 등의 기간에는 15기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들 봤었죠. 여기서 여러분 책에 보면 여기 5급은 1년, 6급 이한 6개월 이하라고 내가 강조해서 설명했고 15기간 동안에는 15년 받지 못한다 강조했고 이게 지금 답이 된 거지. 그러면서 무슨 뭐 일베 소방관 사건 이런 거 설명했었을 거다. 15에서 제외된다 했었고 15에 면제가 있는데 그래서 퇴직 당시 기급이나 이하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15 받을 필요가 없고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 맺고 짧게라고 나가버리는 거니까 15기간 따로 없어. 그럼 여기 임기제 공무원 했는데 여기 지금 4번이냐 보면 6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임기제나 임기제 공무원 뭐가 되는 거야? 15기간 없어. 15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4번 틀렸지 그치? 2번 집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었다. 내가 국가직 9급 우정직 합격했어. 나는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면 6개월간 15기간 가질 거야. 근데 내가 9급으로 들어갔으니까 6개월 15기간 동안에 나 9급이니까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다 받는 거야. 근데 6개월 지나가는 중에 한 달 지났더니 나보고 연수원에 가서 교육훈련 받고 그래. 그럼 그 연수원에서 교육훈련 받는 동안은 일을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우체국에 앉아서 우편 접수 등 일을 하다가 나보고 교육기간이야 교육받아 하게 되면 4주 동안 교육받을 때는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교육만 듣는 거야. 연수원에서 합숙으로 연수받게 되니까 그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는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될 9급 1호봉 금액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봉급의
80%만 지급받는 거야. 일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훈련 기간은 봉급이 80%, 나머지는 출근에 일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일회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6번에 보면 15공무원 교육훈련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 여러분 7급부터면 7급 1호봉, 9급 1호봉 봉급을 모두 지급한다. 과거에는 교육훈련 아니어도 모두 안 주고 80%만 줬어. 그래서 이제 법 바뀌어가지고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만 80%, 이때 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외 15기간에는 100% 다 주게끔 규정 바뀌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책에 추가한 거거든. 근데 이번에 시험 나오게 된 거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이번에는 기초이론 정책학이 폭발해서 25개 중에 13문제니까 두 단원만 해도 절반은 풀고 들어가네. 출제자가 좀 너무 치우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변별력을 주는 이거 맞춰야 100점인데 어려운 문제가 아까 셀지베리, 맥러린 대대사법인데, 셀지베리는 그래도 생각보다 안 틀렸을 거야. 여러분들 셀 자제비 은규니까 찍어도 셀지베리 찍었지 않겠나 싶어. 아니 그 셀지베리가 찍어도 잘 유세 찍었지 않나 싶어. 맥러린 데이터 3법은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거 뭔데 처음 보는데 돼버리니까 좀 난감했을 것 같다. 대신 데이터 3법은 보기 지문 보면 법 3개는 보호하고 있고 하나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하나 찍었으면 되지 않겠나. 좀 어렵겠나. 나머지 조금 생소한 지문이 있었고 나머지 다 맞출 수 있는 것 되겠습니다. 시험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고, 근데 또 변별력을 주는 상 문제가 또 다 정책학이야.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정책학이 조금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이런 패턴 정리해 보시고 다음 돌아오는 지방직 시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